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막을 내렸죠.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첨단 기술 패권과 국가 안보입니다. 예전에는 미국과 중국이 둘이 싸웠는데 지금은 각각이 다 우군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첨단 기술이 중국에 흘러가는 것을 되도록 막고 싶겠죠? 슈퍼컴퓨터는 미사일의 궤적을 계산하는 데도 쓰입니다. 기술 유출을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수가 무산이 됐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DLG의 박재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미나 동영상이 이전에 올라간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D-이슈로 찾아뵙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막을 내렸죠. 각국에서 지금 이 대응책 마련에 아주 바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늘은 미중 관계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와중에서 미국의 대중 조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유의점과 대응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4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면요. 먼저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의 대중 조치들을 한번 개관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통상과 투자 양 측면을 나눠서 한번 영향을 살펴보고 그리고 개별법 3가지를 알아본 후에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미중 갈등, 지금 미국의 대중 조치들은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첨단 기술 패권과 국가 안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미국과 중국이 둘이 싸웠는데 지금은 각각이 다 우군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실물 부분, 그러니까 배터리, 반도체 이런 실물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투자와 금융 분야까지 전장이 확대가 되었죠. 자, 이 장표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이 있어야 여러 가지 물건들을 차곡차곡 잘 정리해 둘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미중 사이에 난무하는 제재 조치들도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해 둘 수 있는 하나의 틀이 필요한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 3가지 분류입니다. 먼저 통상 분야에서는 수출 관리 규정을 통해서 이중 용도 품목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통제합니다. 이중 용도 품목이라는 것은 군용 그리고 민간에서 함께 쓰일 수 있는 품목을 말하는데요. 이를테면 슈퍼컴퓨터는 기상을 예측하는 데도 쓰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미사일의 궤적을 계산하는 데도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첨단 기술이 중국에 흘러가는 것을 되도록 막고 싶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수출 관리 규정입니다. 그리고 통상 측면에서 통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도 중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 미국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 이 양쪽 방면 모두 통제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이 3가지 분야에 있어서는 개별법을 만들어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운영합니다. 자, 이제 각각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 통제 규정은 이중 용도 품목을 이 3가지 적용 범위에서 적용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산, 두 번째는 미국산이 일정 부분 포함된 외국산, 그리고 3번째가 중요한데 이 3번째는 미국산이 꼭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제품도 통제를 합니다. 이 3가지 부류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통제 규정, 결국에는 이렇게 이 수출 통제 규정이 통제하는 이 품목들에 대해서 요 조건들, 무엇을 어디로, 어느 국가에, 누구에게, 어떤 기업에게, 어떤 용도로 수출하는지에 따라서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수출이 금지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 수출 통제 규정의 중국 이슈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맨 위에 있는 도표는 수출 관리 규정 안에 들어있는 국가 차트의 일부분입니다. 중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시면 중국 부분에서 훨씬 더 X표가 빼곡하게 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보다 많은 사유로 수출이 통제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수출 통제 규정은 그냥 고정불면의 규정이 아닙니다. 이 통제되는 품목에서 고성능 칩을 추가하면 그 고성능 칩에 대한 제재 조치가 되는 거고요. 화웨이 관련사들을 그 엔터티 리스트라고 하는 블랙리스트에 추가를 하면 화웨이 제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규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출 관리 규정입니다. 그러면 투자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투자는 먼저 대미 투자, 중국에서 미국을 투자할 때도 외국인 투자심사 현대화법을 통해서 CFIUS, 그러니까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심의를 합니다. 미국의 기업의 지배 지분을 인수를 하던가 아니면 TID, 기술, 인프라, 데이터 분야에서는 소수 지분만 투자를 해도 적용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국가안보 시설과 인접해 있는 부동산을 구매를 할 때에도 이 심사를 거쳐서 승인이 되거나 아니면 거부가 됩니다. 이 투자심사 현대화법, 그러니까 퍼마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으로 치면 인바운드 투자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이슈가 뭐가 있었을까요? 예전에 매그나칩에 대해서 그 뉴스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매그나칩이 예전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분사된 회사이고 나중에 미국 캐피털사가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 결국에는 주요 주주가 미국인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매그나칩에 대해서 중국계 PEF가 인수하려고 했을 때 CFIUS가 기술 유출을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수가 무산이 됐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투자 심사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본만 통제를 할까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투자하는 부분도 통제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반도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에 투자를 하는 것도 통제를 합니다. 그 대상 거래도 또한 그냥 지분 투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뭐 부채 조달, 그리고 합작 투자, 그리고 되게 광범위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이슈를 가져오냐면 이게 단지 미국 기업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이 통제하는 회사도 이 법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는 미국 회사를 모회사로 하는 한국 자회사 또한 이러한 제한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개별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통상을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직접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개별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운영을 하는 겁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친환경 에너지, 뭐 배터리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수백조의 지원금을 제공을 하고 단 이렇게 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앞선 지원금은 당근에 해당하고요. 채찍은 그러면 뭐냐? 바로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최종 조립도 북미 지역에서 해야 되고 광물, 그 부품도 중국산을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원재료, 뭐 흑연, 배터리, 양극재 이런 부분들이 중국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공급망에서 배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급망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못 받는데 그러면 그 세액공제 금액이 거의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겠죠. 그러니까 지원을 받으려면 그 중국으로부터의 부품을 조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제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간주법에 의한 당근과 채찍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반도체법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반도체법은 인공지능 그리고 첨단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연구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제공을 하고, 그런 지원을 받으면 반대급부로 채찍은 뭐가 있냐면 중국에 있어서의 생산 능력을 늘리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나 일례로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는 다 전부 다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만약에 모적으로 받으면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 능력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함께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물보안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법안이라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는 비슷합니다.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이만큼 많이 해줄 테니 유예기간이 상당 기간 지난 후에, 그러니까 2032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지원금을 받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중국 기업들과 거래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재들은 우리나라로서는 여러 가지 제한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좀 언론에서도 이 반사 이익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됐으니 그 대안으로 한국 기업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유의할 점은 수출 관리 규정에 있어서는 투자 목적이 이중용도 품목을 주로 통제를 한다. 그리고 그 투자 조치가 엔터티 리스트라든가 아니면 STN 리스트처럼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런 기업들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FDPR이라고 해서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된 제품도 통제를 하니 이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으로의 투자 그리고 중국으로의 투자 둘 다 통제를 하는데, 미국으로의 투자에 있어서는 이렇게 TID 기술, 인프라,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대미 투자를 제한을 하고 있고요. 대중 투자로서는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이 분야에서 대중 투자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에 있어서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운용을 함으로써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의점들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먼저 통상 분야에 있어서는 이중용도 품목이 아니면, 그리고 이런 슈퍼컴퓨터라던가 반도체 장비, TID, 인공지능, 태양열, 풍력, 바이오 이런 첨단 기술이 아니면 통상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우리는 중국과 많은 분야에서 무역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수출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똑같은 수준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별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과 채찍,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지원을 받지 않으면 제한을 받을 가능성도 대단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진출하거나 아니면 중국과의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 개별법들의 영향이 현저하게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대중 조치들이 있는데, 그 대중 조치들의 법적 근원을 한번 살펴보면 이른바 법안이면 아직 법이 공포가 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많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행정명령에 기반한 제안안이라면 나중에라도 실행이 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만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런 점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단지 지금 여러 가지 미중 간의 갈등의 그 상황 하에서 막연한 불안감이라던가 아니면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다기보다 이성을 발휘해서 위험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잘 구분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는데, 그리고 그런 해안을 발휘하시는데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